사용하는 행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업비밀을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업비밀 보호 규정 요거를 제정해야 됩니다. 제정하거나 기존에 있는 거를 개정해야 되는데 어떤 데 유의해야 되느냐 요겁니다. 그래서 보면 영업비밀 보호 규정은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특허법 등 관계법령과 연구가 있다. 그래서 영업비밀을 제정할 때는 이러한 관계법령에 나타난 위반행위, 침해행위 그런 거를 다 반영을 해야 돼요. 또 침해에서 대응하는 행위 이런 걸 다 어떤 처분을 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민사적, 형사적 구제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정보 중에서 산업기술을 특허 기출원을 통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경우라도 공개된 것 외에 관련 정보는 비밀로 관리해야 된다. 특허를 냈더라도 꼭 특허 낸 이외의 기술은 영업비밀로 해라. 그리고 기업이 국가비밀, 국가연구개발 성과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영업비밀 규정에 위임정을 두어 우선 적용하라. 그러니까 기업이 요거는 국가비밀로 관리하라 그러면 보안업무 규정, 국가비밀을 관리하는 거는 보안업무 규정이에요.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물 하는 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따르고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규정을 하라고 했을 때는 지점이나 규정이나 별도 대책이나 이렇게 해서 별도로 이 내용을 다 영업비밀 보호 규정에 넣어도 되는데 그 내용이 많을 때는 별도로 위임 규정을 줘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꼭 안 두고 그 영업비밀 안에 다 포함시켜도 돼요. 규정 안에. 그리고 모든 법령도 마찬가지고 영업비밀 도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가로 봐서는 헌법이나 무슨 형법, 민법 이런 게 다 국가에 쓸 경영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근데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에요. 그래서 법령을 제정할 때는 임직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의적으로. 아니 똑같은 문구를 넣는데 애매하잖아요. 이거는 가져가도 된다? 가져가도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런 내용 없이 그냥 관리만 해라. 그럼 뭘로 관리해? 내가 그냥 관리하면 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해석이 누군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꼭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제정할 때도 자의적 해석이 안 되도록 구체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툼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변칙적으로 기피할 수 있도록 꼭 몰래 가져가는 것을 막아라 이러면 꼭 몰래 안 가져가고 떳떳하게 가져가는 건 되는가? 이렇게 되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당당하게 들고 나가는데도 영업비밀이 아닌 수도 있는 거죠.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라. 영업비밀 다만 너무 과다하게 이거는 직원들끼리 다 공유해야 되는 영업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1급이나 2급으로 분류하게 되면 직원들이 공유를 못해요. 그러면 일을 못해요. 일을. 그리고 너무 작게 이거는 진짜 임직원들만 알아야 될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인데 이걸 너무 대비나 아니면 상급이나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면 이게 너무 작게 과소분류한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핵심 영업 기술이 다 나가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를 해라. 규정은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다. 얘기죠. 그 다음에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시에 사전에 임직원 대상 보안 지침의 보안 수준을 파악해서 제정해라. 직원들이 보안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따르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런 세계 수준을 파악해서 직원의 보안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으면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 수준에 맞춰서 쉽게 쉬운 것부터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급하게 먼저 할 거를 먼저 반영하고 단기간 내에 개선에 어려운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서 개선해라. 1년에 한 번씩 개선해라.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해라. 그리고 급한 것부터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보안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좀 한번 알고 있으면 보안 담당자가 보안 업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월하죠. 수준도 모르고 초등학생을 데리고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낮은 수준으로 알고 수준을 높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규정을 재개정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과 비교해서 기존은 뭔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직원들이 어디가 바뀌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존과 비교해서 임직원들이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회람도 하고 공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라.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회사 보안 정책이 이렇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죠. 알려야. 예, 정확히 알려야지. 그래서 보안 업무 규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보안 수칙을 만들었으니까 잘 이행해 달라. 이 규정대로 따라 달라. 이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대로 안 따랐을 때는 처벌하겠다. 이렇게 경고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안 규정은 그래서 이게 알려주고 교육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판례예요. 2018년 판례에서 뭐 좀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런 사태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안 업무 규정할 때 아직까지도 이 영업비밀 그 규정을 없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2018년 판례지만 이 판례가 아주 그 영업비밀 보호에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지난 거랬지만 가져왔습니다. 보면 자료가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잘 이해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자료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영업비밀로 관리해야 될 자료다. 중요하다. 이랬을 때는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비밀 등급을 부여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영업비밀이 뭐냐? 그죠? 뭐냐? 보호해야 될 게 대상이 쭉 자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호 대상 자산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산 분류. 자산 분류하는데 어떤 건 보호할 거냐, 어떤 건 보호하지 않고 공개할 거냐, 뭐 이런 거를 분류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자산이 뭐냐, 요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 대상 자산이 찾아내서 이것이 어떤 걸 우리가 보호니까 다 보호할 수는 없고, 이거는 뭐 풀어주되 다 보호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꼭 중요한 거를 보호해야 된다. 요걸 확인하는데, 그럼 요거는 비밀 등급을 어디까지 줄 거냐? 요거는 임직원만 공유할 거냐? 직원 전체가 공유할 거냐?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1, 2, 3급이냐? 요거를 구분하는 걸 비밀 등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1급, 영업비밀 2급, 영업비밀 3급, 영업비밀 대비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렇게 하는 데도 많았죠. 아니면 극비, 영업비밀, 대외비, 뭐 사회비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이거는 기업의 맘이에요.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등급. 우리는 표시 안 나게, 비밀임을 표시 안 나게 우리는 ABC급으로 하자, 그냥. 그러면 ABC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업비밀 소리 아니고, 문서 A, 문서 B, 문서 C급 이래서 그죠. 그게 뭐 뭔지 모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업비밀이라는 건 보존기관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오늘까지는 1급 영업비밀이어서. 근데 이게 오늘 누가 실수를 해가지고 유출돼서 여기 다 내일 공개됐어, 아침에. 그럼 내일부터는 영업비밀이 아닌 거예요. 보존기관은 연구인데 어떻게 그럼 다 공개된 걸 연구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죠? 1급 같은 건 연구잖아요, 연구. 근데 그리고 만약에 3급이라 해도 이게 우리는 지금 3급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미 한 달 전에 다 공개돼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업비밀로도 가치. 다 공개돼서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기술이 영업비밀을 보존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보존기간을 명시하는 거는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 정도는 최소한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기간은.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고 2급 같은 경우는 뭐 10년을 하든지 20년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3급은 뭐 5년 하든지 뭐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 그만큼 이제 오래 보호줘야 되는데 아니 20년을 지난 후에도 보니까 아직도 영업비밀 그럼 더 오래 더 가져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보존기간은 재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재검토. 그래서 그 보존 기간이 만료됐을 때 여기 영업비밀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시 한번 판단해보고 아직도 된다 그러면 계속 유지하고 이걸 좀 상향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상급으로 됐는데 너무 약하다 그러면 2급으로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시 재검토해서 재조정하는 거를 위해서 보존 기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보존 기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상대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그 다음에 보안관리를 위해서는 보안 책임자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누가 무슨 비밀을, 영업비밀을 관리할 거냐. 보호 총괄 책임자를 두든지, 보안 담당자든지 누군지 책임자이죠. 그리고 보관하는 책임자도 지정해야 돼요.
보안 담당자가 모든 걸 다 보관하고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제정해야 되고, 보안관리 규정을 둬야 돼요. 근데 요 사례에서는 표시 한 번 없고 이랬죠. 없고. 그러니까 요거 표시를 안 했으면 영업비밀 해당이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보안관리 책임자는 보안관리 규정을 둔 바 없으며 요것도 비밀로서 책임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위해서는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구로 받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보안관리 규정. 영업비밀 보호 규정. 규정이 없어도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등급 분류 안 해도 보호받지 못하고. 또 직원들의 개인 노트북이나 USB 외장하드 등을 회사에 반입 반출하는 것을 달리 통제 안 했다. 무출입 반출입 통제를 안 했다 그러죠. 반출입 통제. 이 반출입 통제 안 해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호받으려면 영업비밀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 검사를 해야 된다. 들고 나가고 직원이 들고 나가는 절차, 반입하는 절차, 어떤 자료를 가져가는지 검토하는 절차, 이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통제가 하려고 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평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PC나 USB 외장하드 등을 주기적으로 검사한 사실도 없다. 그러면 그래서 인정을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럼 받으려면 PC, USB 외장하드 등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된다는 거죠. 검사해야. 그러면 규정에 뭐 이렇게 불법적인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그런 USB를 쓰는지 외장하드를 개인 외장하드를 사고 와가지고 여기다 자기 자료를 담아서 몰래 빼가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안 유지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있잖아. 보안 솔루션 이런 것도 없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설치해야 된다. 설치 운영해라 이런 뜻이죠. 방화벽도 하고 침해되지 않도록 침입 탐지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다 유출됐어요. 그리고 나서 유출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피해 기업은 그때 가서야 유출될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때 가서야 시간 장치가 되어 있는 서류를 마련하고 서류에 대비 표시를 하기 시작한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 그래서 부랴부랴 만들었어요. 부랴부랴.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는 그것도 안 알았죠. 나중에 한 게 맞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결국은 미리 해라. 미리. 유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통제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소리하면 비밀로도 관리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죄를 못 모르고 무죄가 되는 거예요. 핵심 기술을 이렇게 다양하게도 잔뜩 가지고 왔는데도 고소고발을 했는데도 처벌 못하고 영업비밀 관리를 안 했게 규정도 없고 관리도 않고 책임자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로 판결을 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이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영업비밀 보호 규정은 보안 업무에서 한 20년 이상을 종사한 사람도 규정을 못 만들어요. 갖다 주면. 그냥 기존에 있던 걸 보고 문구나 좀 고치고 새로운 걸 추가하는 정도지 만들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거 많은 내용을 30페이지 길게는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짧게는 뭐 2장짜리 영업비밀 보호 규정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 이런 분량인데 그거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딱 기본적인 어떤 거를 중심으로 넣어야 된다. 이 원칙에 대해서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성하고 기업의 규모나 정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기업이 크면 클수록 규정할 게 많고 작으면 작을수록 없죠. 근데 아무리 작다 해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기업이 작다고 보안을 우리는 작으니까 요거 안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식은 이런 식으로 다 제정하고 관리 부서가 나오고 언제 제정하고 개정했는지를 본다. 정책인데 여기가 사실 중요해요. 정책. 지금 만드는 규정이 어떤 거라는 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왜 이 제정을 했느냐. 제정 목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 회사 영업비밀 관리도 하나 보호 이런 게 시해죠. 그리고 회사 발전들 할 수 있고 여기에 더 한다면 이거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냐. 근거 보면 근데 부정경제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뭐 이런 거기에서 규정된 거는 그건 법령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다가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해놓으면. 그래서 이런 데 참고해서 우리 특성을 반영해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서 요걸 만들었다. 요거를 여기다 목적에 넣는 거예요. 1조에다. 그래서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만든 규정을 어디까지 적용할 거냐? 적용 범위. 대상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전직은 안 하고 현직만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퇴직했더라도 근무하는 기간에 이 규정을 어기고 반출했으면 전직이라 하더라도 처벌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는 다 현직 임직원에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퇴직할 때 자료를 가져가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전직도 같이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근무하다 오늘 퇴직했으면 전직이잖아요. 그럼 퇴직하면서부터 우리 회사 규정을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자를 퇴직했더라도 기술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절대 누설하지 말라는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현직에 해당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외부인, 협력업체 또는 제3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랑 거래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동안에는 이 법을 적용해서 이 규정을 어겼을 때는 이 규정에 따라서 고소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관리의 법령에 따라서도 할 수 있지만 내부 규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요. 내부 규정도 적용을 받는데 협력업체가 들어가야 되고 제3자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아요. 시차 넣었다가 하나 후처를 가고 다른 사람한테 경쟁업체 넘겨줄 수도 있죠. 그런 것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다른 규정이 있어요. 인사 규정이 있을 수 있고, 복무 규정도 있을 수 있고, 당직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보보안 규정도 있고. 그래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은 이런 우리 기업이나 기관 내에 있는 다른 규정과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요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규정은 사실상 우리 회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니까 일종의 기본 헌법이다 이렇게 정도는 생각이 돼요. 밑에 지침이나 이런 거에 상위하는. 그래서 이거는 좀 상위에 둘 필요 있어요. 상위.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도 복무 규정에 나오는 규정은 다 지킬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안과 관련된 거는 다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인사규정이나 이런 거는 그 원칙을 따르지만 보안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따르라고 명시가 돼 있어야 이게 다른 규정도 여기를 따라서 개정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것만 우리 것만 딱 적어놓고 다른 거 신경 안 썼다 그러면 각자 다 틀려요. 내용이 다 틀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효능이 없어요.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규정과 규정 간에 서로 맞질 않아. 그 다음에 용어를 정리해야 돼요. 이 규정에서 쓰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알고 있는 용어는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르는 내용이 여기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야 이 용어가 뭔지 자의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여기에 따라 이 규정에 따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규정에서 꼭 개념 정의해서 다툼이 있을 만한 애매한 문구는 반드시 개념을 써놔야 된다. 그러나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혁신기술, 연구개발 과제 이런 거는 내가 임의로 정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어 설명 가급적 관계 변경에 규정된 용어를 먼저 써주는 게 법적 효력이 거기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계 변경에 있는 용어는 영업비밀의 개념, 산업기술의 개념, 국가혁신기술의 개념, 보안과제의 개념 이런 거는 다 그대로 다 썼으면 돼요. 또 썼으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우리는 보안 담당자를 안 하고 보안 책임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안 다른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만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우리끼리 통하는 회사 내부에서 통하는 용어를 썼을 때는 그 용어가 뭐라는 거를 써줘야 돼요. 위기자, 보안 규정 유기자. 그러면 보안 규정 유기자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찾아보면. 그랬을 때는 보안 규정 유기자라는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을 유기자라고 본다 할 때 보안 유기자는 여기다 쭉 쓰는 거예요. 어떤 것도 유기한 사람, 이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어긴 사람,
뭐 다른 뭐 관계 법령을 위반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친 사람, 기술 유출을 하는 걸 보고 알면서도 제지를 안 하는 사람,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출하는 거 봤어. 그래도 제지를 안 했어. 그것도 유기예요, 유기. 의무가 있잖아, 보호 의무가. 그래서 그런 거를 쭉 정리해 놓은 게,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다 여기다가 정리하라 이거죠, 용어에. 그래서 용어에 정리를 해놔서 거기에 따라 해석을 해야지, 그거에 가지고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는 일이 안 생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업에서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영업별 보호 대상을 찾는 거하고 보안관리 체계를 만드는 거. 이거를 못해요. 이게 왜 힘드냐 하면, 보안이라는 게 지금 알려진 거는 누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규제다 이런 생각하고 권리는 없고 책임만 따른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임원들은 보안에 대한 책임을 결코 안 지려고 그래요. 나는 들고 나가는 한이 있어도 규정에서 빠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무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안 담당하고 보안에서 빠지려고 생각해서 자꾸 예외로 가려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보안관리 체계를 잡기가 아주 힘들어요. 반발이 심해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보안관리가 사실은 잘만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보안에서 우리 직장생활하거나 꼭 기업이 아니라도 직장생활 공무원을 하거나 공공서에 공무원을 하거나 아니면 출연연구위원회가 들어가든가 어디를 가더라도 다 보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보안관리에서. 기본적으로 그 회사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켜야 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잘 하면 사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커요. 그래서 이게 규정을 못 잡아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가 힘이 없을 때는 보안 규정을 만들어도 승인을 못 받아. 협조를 못 받아서. 그래서 보안 최고 책임자는 반드시 경영진 중에 한 사람이 맡아야 하지만 이 보안 규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규정에. 그래서 보면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보호대상. 우리 회사는 뭘 보호해야 될 거냐. 그래서 어떤 걸 영업비밀로 할 거냐. 이런 제품 만드는 설비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잖아요. 설비도. 나가면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핵심 부품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어요. 그 설계도 뭐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데이터, 도면, 아니면 부품, 뭐 이런 거, 모든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보호 대상이 없으면 뭘 보호해? 다 보호한다 이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자산 및 영업비밀을 분류하고 자산을 분류한 걸 토대로 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비밀로 등급 관리할 거냐, A급으로 할 거냐, B급으로 할 거냐, C급으로 할 거냐, 아니면 1, 2, 3급으로 할 거냐, 이걸 정하려면 그죠? 그래서 분류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돼요. A급은 임직원, 임원들, 경영진, 대표 경영진만 한다. B급은 경영진 이하 임원들, 경영진 이하 직원들 뭐 과장 이하 뭐 아니면 부장까지도 한다 이렇게. 그리고 C급은 모든 직원들이 다 공유하는 거니까 공유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급을 분류해서 만일 기업 공유해야 될 거는 등급을 낮추고 꼭 알아야 될 핵심 기술을수록 이렇게 등급이 높아지는 거죠. 그걸 분류해서 이 분류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 등급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호해야 될 거냐 이거를 또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에 가면 이 규정을 아예 빼는 사람도 있어요. 빼는 없어요. 근데 무슨 규정을 뺀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보호 대상을 안 정하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보호 대상 자산, 보호 등급 분류 기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분류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분류할 거냐, 어떻게 절차를 쓸 거냐, 이런 게 여기에 다 명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보호 대상 자산도 명시해야 돼요. 영업비밀이 어떤 게 영업비밀이다. 그리고 영업비밀이 채워야 된 물건, 영업비밀이 채워야 된 아까 좀 장비나 이런 거 얘기했죠. 부품 이런 것도. 그리고 영업비밀을 생산하는 설비나 장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채워됐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영업비밀로 해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여기 그대로 나가면 우리랑 똑같은 걸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를 명시하고 짜는데, 여기 가장 보안 담당자들이 못하는 게 요거예요. 힘들어. 기준을 못 만들고. 서로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 보호 등급이 높을수록 사실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우리는 그거 영업비밀 아니다. 이거 공개된 거다. 막 이렇게 서로 다투고 뭐 이래서 어려워. 이걸 못해요. 그래서 회사 대표나 경영진이 나서서 판단해줘서 결정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보건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는 건데 요 밑에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업비밀 보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냥 뭐 지금처럼 인사는 사람 관리는 인사부서에서 물리보안이나 시설보호는 그냥 경비업체에 위임을 줬던가 아니면 그 환경안전관리에서 다 맡아서 하던가 뭐 이렇게 그냥 대충으로 이렇게 다 나눠서요. 그 누구 하는 데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조직이 없어요. 정보보안은 정보보안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안관리가 그냥 들쑥날쑥 저는 날리죠. 그래서 항상 작든 크든 영업비밀 보호 조직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운영 지침이 방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부 조직에 어디다가 보안 조직을 줄 거냐,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기업을 가보니까 경비실에다가 그 보안팀을 같이 넣어서 시설 보호만 중점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여요? 시설 담당이. 출입문만 잘 지키면 그만인데. 그래서 이걸 그리고 보안 조직을 보안만 전담 조직으로 둘 거냐 아니면 그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냥 겸립 조직으로 하고 그 중에 담당자만 하나 둘 거냐 뭐 이런 게 결정돼야 돼요. 근데 보안은 겸임이 하면 효율성이 엄청 떨어져요. 보안 업무만 해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한다는 거는 보안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안 가급적 전담 조직을 두거나 아니면 보안 담당 부서의 위치를 좀 직위를 높은 데 둬서 뭐 총무부장이나 아니면 총무국장 뭐 이런 데다가 보안 총괄을 주면서 그 밑에 전담 팀을 두든가 아니면 담당자를 주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나가야 돼. 그래서 업무 범위를 보안 담당자가 조직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다.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라. 그래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서 반드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놓지 않으면 보안 업무가 뒷전으로 자꾸 가게 되죠. 그리고 보안 조직을 운영해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겸임을 줘서 직원 하나를 둘 거냐. 일반 관리자 보안 담당자 하나, 정보보안 담당자를 갈 거냐. 아니면 조직이 좀 기업 규모가 크면 정보보안 관리, 정보 시스템, 정보통신 서비스나 운영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을 운영하는 부서가 있고 운영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안상 침해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보안 담당자를 같이 둬야 되죠. 그래서 정보보안 운영자, 정보보안 담당자 이렇게 두고 일반 보안은 또 관리적 인원 보안이나 시설 보안 이런 것도 통합할 수 있는 또 담당자를 둬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인력 관리가 다 배치가 되는데 이것도 아주 힘들어요. 엄청 어렵게 생각해요. 못해요. 보안 담당자에 맡겨놓으면. 그리고 관리체제에 따른 보안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보안 규정을 만들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 뭘 했는데 잘못이 없어요. 그럼 보안 규정을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 누군가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누군가 그걸 이행하고 관리하는데 그렇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관리 체제를 통해서 보안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보안 관리가 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에 대한 최종 보안 책임자는 기관장이죠. 그죠? 기업은 사장, 대표이사 이런 거고 연구기관은 연구원이면 연구원장, 연구소는 연구소장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최고 기관지 책임자가 최고 보안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각 지휘자마다 지휘 감독 실무 책임을 다 명시해줘야 돼요. 이걸 보안 책임자를 다 구해서.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이 기업을 되게 이렇게 돼요. 대표이사가 최종 책임자고 이 사람은 책임자지만 대표이사는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 업무를 다 총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대신 총괄 보안 담당자를 임명해서 우리 회사 보안 업무를 총괄해줘라 해서 총괄 보안 담당자. 이걸 우리가 CS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고 보안 책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을. 근데 보안 최고 책임자라 해도 각 부서의 모든 보안 업무를 다 담당할 수가 없어요. 관리 보안 해야지, 물리 보안 해야지, 뭐 정보 보안 해야지 그걸
다 담당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밑에 보안 담당관을 넣는다. 분야별로. 그래서 여기는 관리, 분리, 기술 이렇게 해서 한 2개 정보 보안 이렇게 해서 대개 한 3개 분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각 부서에는 분임 보안 담당자로서 해당 부서의 보안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는 보안 담당관 뭐 그렇게 쭉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지휘 체제를 구성하는 게 이걸 못해요. 반발이 심해.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이 보안을 잘 아는 사람은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비해서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안 한다. 그래서 기관의 규모나 규모에 따라서 체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거를 구성을 못해서 없애고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규정은 내는데 책임이 없어. 기술 유출됐어. 그럼 유출자가 나쁘잖아. 넌 유출자가 나빠. 너만 책임하면 돼. 이렇게만 책임하면 그 이후로는 관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보안 사각지대가 없어요. 보안 사각지대. 구멍이 안 생긴다는 뜻이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요. 그리고 보안 지휘 체계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뭐 부사장이고 나는 저 총괄 그 국장급인데 내가 뭐 보안에 개입을 하려고 그러냐 안 해. 너희들끼리 좀 직원들을 시켜서 해. 그리고 직원은 말단 직원한테 보안 업무 하라고 다 시켜놓은 거 자기들은 체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근데 실제 기술 유출자가 발생하면 요즘은 임원급에서 기술 유출 많이 해요.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보안 지휘 체계에서 누락자가 있으면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기관장을 비롯해 보안 업무 관련된 모든 임직원의 보안 관리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휘 체계고. 근데 이 지휘 체계 구성하는 게 실무자가 구성하기에는 택도 없어요. 사장이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해. 내가 왜 책임을 주고 내가 그거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사장이 시켜줘요. 그래서 이것도 기업에서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짜주기 전에는 기업에서 승복을 안 하죠. 그럼 보안 담당자의 업무는 어떤 거냐? 여기서 보안 담당자는 지금 보안 총괄 담당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안 담당자, 이거 CS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CIS.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명시하는 것도 기관장을 대리해서 영업비율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 기관장을 대리잖아. 보안 담당자의 권한은 우리 회사 대표이사의 권한이에요. 보안의 권한은.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그 최고의 기관장에 대리해서 내가 보안 업무를 써야하는데 이거를 막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엄청난 막강한 파워잖아. 기관장 사장을 대신해서 내가 이거 집행하는데 누가 거부를 해요? 못해요. 근데도 이거를 이제 본인이 이 파워를 대리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 때문에 못하든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을 경우는 역할을 충분히 못하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보안 담당자는 기관장으로서 보안관리 책임을 져야 돼요. 기관장은 영업회의 바쁘잖아요. 대외 활동하고 뭐. 근데 최종 책임은 기관장이 져요. 밑에 직원이 한 게 결국 최종 피해는 사장이 지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기업에서 기술 유출이 돼서 우리가 연구 개발하던 게 다 날아가서 경쟁사에서 먼저 유출했어. 그래서 나중에 저쪽에서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하니까 경쟁사도 똑같이 개발하는데 가격이 엄청 싸게 들어와. 그래서 경제 입찰에 들어가는데 떨어졌어. 그 손은 누가 입은 거야? 사장이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책임은 사장이 지는 거예요, 사장. 기관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거를 보안 담당자 이유도 꼭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보호대상 자산물 분류 기준도 마련하고 등급 분류도 해서 이런 거를 별도로 해서 보안 담당자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요. 여기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분임 보안 담당자는 보안 담당자나 실무자의 명자인데 분임 보안 담당자는 보안 담당자를 지원하는 역할이에요. 각 부서 보안 담당관을 우리가 분임 보안 담당관, 부서 보안 담당관 이래요. 기업이 조직이 크다 보면 총무부서, 생산부서, 공장, 연구소, 뭐 이렇게 영업소,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불리잖아요. 각 기관의 기관장을 우리가 부서장 또는 그 해당 기관의 소관 부서의 장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분임 보안 담당자 또는 부서 보안 담당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관련 본인이 속한 부서의 영업비밀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거예요. 본사는 물론 본사에 총괄되어 있고 근데 딱 이렇게 같은 본사 내에 있다 그러면 책임이 덜한데 이게 독립돼서
뭐 지사, 뭐 이렇게 공장, 연구소 닿다, 떨어졌다 이러면 거기서 각자 거기에 대한 거는 그 기관장이 다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그 밑에 실무자는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보안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고 보안 분야별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줘야죠. 누구를 실무를 해줘야죠. 정책을 위해서 수립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갖췄더라도 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안 최고 책임자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어.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다 할 거며 연구기관에서 일어나는 연구소에서 일어나는 걸 어떻게 다 할 거래요. 그래서 그 기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보안 심의위원회라는 걸 여는 거예요. 영업보안 심의위원회. 그 심의위원회는 영업보안 심의위원회는 그래서 주로 여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부사장이나 부대표, 그 부원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심의위원장을 맡아요. 위원장. 그리고 작은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대표이사가 보안심의위원회죠. 다 관리하죠. 그래서 이 영업편 보안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설치한다 이런 것만 하고 이 구성은 계속 사람이 바꿀 수 있고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다가도 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양이 많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이 심사위원회 설치하는 거는 이 영업별 보호 규정에는 원칙 만들고 이렇게 중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세부적인 내용, 임무나 뭐 안건 심의하는 방법, 상벌 조치하는 방법, 연간 계획 심의 뭐 이런 거는 세부적인 거가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규정 아래 지침이잖아요. 규정 아래 지침.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매뉴얼 또는 규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점 체계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상위 규정에 다 담을 수 없는 거는 이렇게 분할해서 좀 더 상세하게 운영하기 좋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라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이번에 구성이나 임무도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보호 작성 등급 분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성할 때 위원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대표가 맡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거는 그 기관 사정인데 가장 사실 바람직한 거는 대표이사가 기관장이 맡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기관장이 워낙 바쁘고 보안 업무까지 챙길 정도는 안 되니까 부원장이나 그걸 뭐 아니면 부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부사장 이런 분들한테 맡겨놓고 최종 결과만 보고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안건 제출도 여서해. 그러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개인이 판단해서 잘못 판단했을 경우 보안 정책을 수립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보안 책임자가 져야 돼요. CSO가 져야 돼요. 근데 그 안건을 각 그 보안 심의위원,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시켰을 경우는 그 책임이 다 분산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통과시켰기 때문에 잘못해서는 바로 수정해줘야 되고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이 의외로 커요. 그럼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위원회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자기 파워가 커지는 거죠. 책임도 분산되고 힘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영업보호심사위원회는 보안 업무를 할 때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래야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 중요성에 대한 걸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안 혼자 체계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 회의제로 운영하는 게 좋아요. 회의적으로. 긴급한 거는 뭐 또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경우 있는데 가급적 회의를 해서 각 부서별로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사항도 듣고 해서 고쳐가는 게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분야 뭐 제도적 보안, 관리적 보안, 뭐 인원 보안, 문서 보안, 정보 보안 다 하는데 결국 핵심은 사람이죠. 사람. 모든 기술주 사건, 모든 행위는 사람에 의한 행위예요. 다 사람이 개입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원칙은 사람 보안에서부터 시작해요. 인원 보안. 이게 안 돼 있으면 뭐 다른 거 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주도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 중심, 인간 중심, 요즘은 사람 중심 보안도 많이 해요. 중심 보안 이것도 하고 또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기관이 보조하는 정도로
이런 식도 많이 써요. 근데 어쨌든 인원 보안은 다르죠. 그래서 어떨 때 인력에 관한 사항인데 채용할 때 어떤 보안 조치를 하고 어떤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근무하게 할 거냐. 현재 근무자에게는 어떻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어떻게 관리해서 그 중간에 유출을 하거나 아니면 산업스파이에 연계돼서 포섭되거나 이런 걸 막을 줄 거냐. 이런 걸 해요.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자나 예정자에 대해서는 퇴직할 때 그 경쟁사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자료를 다 가져가거나 미리미리 다 빼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보안 조치나 관리 대책이 다 여기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부인, 외주업체나 임직원에는 컨설턴트 업체나 협력업체, 임시방문자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냥 안 가잖아요. 하나씩 들고 가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해야 된다. 외국인 연수원이나 유치과학자나 파견연구원들은 다 자기가 근무하고 복귀할 때는 다 자료를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례보면 외국인 고용했다가 해지될 즈음 되면 자료를 다 빼돌려놔요, 집으로. 그리고 끝나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기업에서 알아. 이렇게 다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전에 보안대책을 수립하는데 자꾸 변칙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직무발명 제도를 둬서 자꾸 연구원들에게 발명을, 좋은 걸 발명하면 그만큼 대접을 해주면 안 나가잖아요. 복지제도 좋고. 그래서 안정감 또는 인정감이 부여해서 기술 출 동기를 사전에 제거하고 회사에 충성할 수 있고 회사에 한 인력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모든 핵심은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사람의 관리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영업비밀, 임직원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보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비밀은 귀속 및 의무 명시, 영업비밀의 규정에 따른 규정. 예컨대 업무상 생산의 영업비밀은 회사에 귀속된다. 뭐 이런 거. 그렇지만 뭐 자유발명이나 이런 거는 또 본인한테 귀속되고 업무상 관련된 건 원래 회사 거죠. 그리고 그거를 특허 같은 경우는 승계할 거냐 말 거냐는 회사에서 결정해서 받아줄 건 받아주고 반드시 업무상 관계된 거는 반드시 그 직무발명 제도로 해서 승계를 받아야 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재직 시 퇴직 시 영업비밀 취급 누설 금지 내용 명시해야 되고. 그래서 보유자에 대해서는 경험금지 약정서도 놓치고 내가 근무했던 동안에 얻은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도록 그런 서약서 쓸 때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서약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서약서, 경험금지 약정서 이런 것들 필요하면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기업에서 방심하고 있는, 그리고 어디로 기술이 유출되는지 모르고 유출당하는 게 이겁니다. 협력업체 제공자로. 회사에서 협력업체로 갈 때까지는 심의를 잘해요. 잘 관리해요. 누가 가져가나. 근데 준 다음에는 보안관리 대책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일단 그까지는 잘 관리했어. 일단 나갔으면 나간 이후에를 관리해야 온 거래 보고하는데 나간다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우리는 회사로 똑같은 기업이 옆에서 생기고 중국에 생기고 뭐 해외에 생기고 그런 거죠. 다 이런 거예요. 여기를 아무리 잘해도 이거 잘못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연구협력 자료적을 어떻게 회수할 거냐, 어떻게 파기할 거냐,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 대책이 있어야 돼요. 제공할 때, 회수할 때, 파기할 때 추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약서부터 계약, 서약 뭐 다 준비가 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이나 공동연구에 따른 그 보안 대책도 기술 이전하는 데에서 이전 계획을 잘못 맺어가지고 돈도 못 받고 기술만 뺏기는 경우도 있었고, 공동연구할 때 공동연구를 같이 해서 기술을 주고 같이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뒷전으로 물려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하든 인수합병을 하든 공동연구를 하든 여기에 따라서 계약서를 잘 맺어야 돼. 보안서약서, 유지약정서, 대책. 유기시 손해배상 내용을 해야 혹시나 우리가 계약을 잘못 맺어서 유기를 하더라도 손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업비밀 할 때는 요기에 대해서 일단 신경을 좀 많이 써야. 근데 다 요거만 해. 요 앞에 거. 요건 하는데 요거 두 개를 거의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엄청 중요하잖아. 실제 업무를 해보면,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이 여기가 더 중요해요. 물론 여기도, 요 부분도 중요하긴 해요. 퇴직 특히 여기.
퇴직 시보다는 여기 넣거든.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요즘 우리 택배, 우리 뭐 인터넷 쇼핑이 발달하면서 택배 많이 하잖아요, 택배. 근데 남의 집 앞에 있는 택배 가져가는 사람 봤어요. 이 초창기에는 많이 훔쳐갔어요. 택배도 많이 가져갔는데 요즘은 아파트 대문 앞에 지켜놓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요. 또 요즘 뭐 CCTV도 다 추적하고 이래서 그런 거 있지만 잘 안 가져가요. 남의 집 앞에 있는 택배는 잘 안 훔쳐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퇴직할 때 우리 회사 영업비밀은 가치가 나간다. 나가서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만큼 혜택을 나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남의 집 택배는 안 가져가도 우리 회사 영업비밀은 가져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영업비밀을 먼저 지켜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문서인데 이게 그냥 문서라고 표현하니까 다들 그냥 문서, 종이 문서를 자꾸 연구해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문서로 할 때는 용의 정의를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문서로 하면 종이 문서뿐 아니라 영업비밀이 채워된 전자적 장치, 도화 등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요. USB나 노트북이나 그림이나 도면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로 요즘 확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같이 명시를 해두고 해야 문서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뭐 맨날 종이 문서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아니래도 그 부품, 시설 이런 것도 다 문서로 본다 그랬죠. 영업비밀이 들어가 체화된 장비도 다 본다. 이렇게. 문서 관리 대상을 명시하고 영업비밀의 취급 보호하는 거예요. 영업비밀로 할 건가 영업비밀하고 대외비는 달라요. 영업비밀은 우리가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해야 될 정보고 대외비는 직원들은 다 공개하고 일반 문서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기업 밖으로. 그건 비밀 관리를 안 해요. 직원이 다 볼 수는 있는데 이걸 들고 경쟁사에 갖다 주면 안 되는. 경쟁사에 가서는 안 되는 문서. 그냥 큰 피해는 없어요. 근데 줘서 득대권 없는 문서를 주로 대입이나 또는 사회비라고 또 써요. 그리고 대외 주의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일부러 막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밖으로는 막 돌리지 말아라. 경쟁사에는 좀 주의해라. 이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비밀을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비밀을 해서 영업비밀도 취급할 수 있는 사람만 취급하게 해줘야 되는 게 영업비밀. 그래서 이걸 누가 취급하게 할 거냐, 어떻게 보호할 거냐, 영업비밀을 등급을 어떻게 할 거냐, 1급하고 2급 할 거냐, 영업비밀 분류 지침을 만들어서 이게 보는 사람마다 이 영업비밀의 1급인지 2급인지 어떻게 구분해?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업비밀 분류 지침을 만들어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는 영업비밀 1급, 어떤 거는 영업비밀 2급, 어떤 거는 영업비밀 3급, 어떤 건 대입이. 이 지침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요 자체가 대입이에요. 요 자체는 대입으로 관리해야 돼요. 경쟁사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대입으로 관리하는데 이거를 직원들은 다 볼 수 있어야지. 생산했을 때 이게 대입인지 아닌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비밀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비밀 생산, 복제, 복사, 영업비밀 표지, 영업비밀 보관 및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전자적 수단의 영업비밀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비밀 관리는 어떻게 유지하냐, 이런 거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대비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생산, 보관, 관리하는 거. 일반 문서면 중요 정책 자료, 그렇다고 비밀만 보호하느냐, 일반 문서도 중요한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유출지, 일반 문서지만 외부 유출 시 기업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중요 문서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 정책 자료, 회의 자료 등은 이번 단계부터 영업비밀로. 무슨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이거를 다 그냥 회의 노트에 기록해서 다 돌리고 공람시키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외부에 제공하는 거 있어요. 국회에서 요구하거나 언론사에서 요구하거나 외부 기관 아니면 협력업체도 마찬가지고 자료 제공 시 보안센터 반영해야 돼요. 대외 제공할 때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꼭 받아야 돼요. 나가도 관계없느냐, 공개돼도 관계없느냐. 그리고 보안성 없도. 그러면 문서를 안 줄 수는 없고 정부에서 요구해서는 안 줄 수는 없고 주긴 주는데 우리가 꼭 영업비밀에 포함되지 않았냐 이거. 그 포함된 건 빼고 줘야죠. 영업비밀은.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는 게 보안성 검토예요. 보안성 검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비밀이 조금이라도 좀 확실치는 않지만 좀 그래도 안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안 대책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나서 주고 나서 어떻게 회수할 거냐. 하기. 그래서 이런 거를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달라고 한다고 다 줬다 그러면 우리 영업비율 다 나가면 나중에 보고도 못 받고 그냥 다 영업비율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물리 보완은 뭐 시설, 장비, 자재 이런 거 보완해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접근 못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 보완은 일단 출입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들어와야 가져갈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울타리, 정문 출입, 이거 울타리를 관리하고 건물 시설에 들어오는 정문, 중앙문, 보조문, 후문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구역을 설정해요. 보호구역. 자재의 중요도에 따라 보호구역을 3단계로 설정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 안에 건물, 방이나 시설 안에 들어있는 자재의 중요도에 따라서 3단계로 설정해서 출입관리를 통제해라. 그래서 주로 세 가지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요거는 보건업무 규정에서 정한, 국가보건업무 규정에서 정한 분리 방식인데 굳이 이거를 같이 쓰는 이유는 그렇게 썼을 때 서로 혼동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보건업무 규정에서는 제약으로 썼지만 우리 제약으로 안 하겠다. 그럼 우리는 그냥 보호구역으로 하겠다. 아니, 통제구역으로 막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꿔 쓰고 뭐 출입 제한 지역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혼동스럽죠. 그죠? 다 가급적 통일해서 같이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제한지역은 주로 울타리와 청사 사이 지역. 울타리와 청사. 그러니까 감시가 요구되는 외부인이 막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건 정문 초소에서 경비원들이 감시하는 거죠. 감시. 그런 지역을 우리가 제한한다. 승인을 받아야만 최소한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오더라도 출입 관리를 했더라도 감시만 하면 돼요. 그 정도. 그런 지역을 하고 제한구역이라 그러면 청사 내부나 사무실, 기계실, 정실 이거는 그 방문을 허용했더라도 그 사람이 막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을 얘기해요. 막 들어가면 설비를 파손할 수도 있고 오작동도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직원의 안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지역을 제한구역이라고 그래요. 사무실 막 이 사무실 저 사무실 내 출입 좀 받았다고 이 사무실 저 사무실 막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려고 통제구역이라 그러면 요거는 진짜 핵심 연구실, 핵심 연구를 하는 기관, 서버, 모든 자료가 서버거나 백업이 되는 실, 연구노트 보관실 이런 데는 통제돼야 돼요. 그럴 때는 사전에 허용된 사람만 들어가요. 사용돼. 이 통제구역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다 5명이다. 그럼 5명만 출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 꼭 불가피하게 이 사람은 업무상 꼭 가야 된다. 그러면 사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듣고서 출입을 하고 기록을 해야 돼요. 통제구역은 기록 유지를 해야 돼요. 관계자도 물론 들어가는 게 다 체크가 되지만 그래서 좀 통제구역은 CCTV가 출입문에 하나 그리고 내부에 하나 내부에 가서 뭔 조작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개를 CCTV를 설치해야 돼요. 기록 유지라고 출입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좀씩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가보면 무조건 관계자의 출입 금지만 다 붙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거죠. 제한구역이 관계자 외에 출입 금지죠. 관계자 외에는 들어오면 안 돼. 영업표는 주요 시설 설비 보호 조치 내용을 그래서 어떤 데를 요걸 다 요 규정에 따라서 정해놔야 되고 비상시 대비 보호 조치, 화재 정전 발생이 되게 해서 하고 주요 자재 반출입 관리 스피드 게이트 설치하거나 금속 탐지기나 문양 탐지기나 휴대용 탐지기 엑스레이 검색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 없는 데가 많고 대부분 이제 보안 스티커 정도? 근데 이것도 큰 효과가 없어요. 들어가서 뜯고 쓰는 경우도 많고 내부자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형식상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대기업은 지금 다 해요. 대기업이나 중요한 부서나 연구기관 이런 데는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은 사실 여기까지 가기는 좀 어렵죠. 그래도 뭔가는 반출입 대책을 하긴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보안은 지금 정보보안, 정보통신보안, 정보시스템보안 여러 가지 용어로 쓰긴 하는데 어쨌든 정보통신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분량이 이것만 해도 한 30-40페이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하게 적은 데는. 작게는 한 20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한 2-3페이지로
해당하는 거, 직원들한테 해당하는 것만 유지보수하는 데는 관리하는 데는 빼고 보안상 가이드는 뭐 PC나 노트북이나 이런 데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기업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기업에 따라 다 틀려요. 그건 판단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 보호에 관한 관리 방법, 보호 대책, 해킹, 악성 코드, 이메일, 노트북, 위장하드 등 저장장치 사용해 저장장치 사용하고 반출입. 이거 전자매체에 의한 거는 다 관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망법이나 정보관 유의사항 등 반영해서 많이 하면 돼요. 그 기사에서도 보안 대책 많이 해줘.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서 하는데, 이것도 이 보안 업무 규정에다 넣기는 양이 좀 많아서 이런 데에 대한 원칙 아니면 영업비밀 보호해줘서 알아야 될 주로 요 정도? 뭐 그런 거, 뭐 PC 보안 뭐 이런 것 정도는 넣고 나머지는 별도로 위임 규정으로 만들어서 정보보안 사용 서비스는 이렇게 하고 사용은 어떻게 하고 보안 대책은 어떻게 한 거고 보안 담당자가 하는 일은 어떤 거. 이것도 정보보안 담당자가 관리보안 담당자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걸 다시 다 정리를 해서 정보보안도 별도로 CISO를 두는 경우도 많고,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를 두는 경우도 많아서 이것도 요즘은 두 가지로 같이 별도로 지침을 제정합니다. 또 이건 또 규정이 있어서 그래. 망법이 있어서 이것도 별도로 만드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있을 때는 연구개발 보안도 해야 돼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도 해주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도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혁신법을 만들어서 보안 위임 규정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없는 기관도 많고, 있는 사람은 영업비밀, 짧은 거는 영업비밀 보호 규정에 넣어도 되고, 좀 양이 많은 기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만들어도 가능해요. 이거는. 짧으면 넣어도 돼요. 그래서 연구개발, 연구기획, 수행, 성과물 보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파견 연구원은 어떻게 할 거냐. 과제 중에 일반 과제와 보안 과제가 두 개가 있어요. 일반 과제. 그리고 하나는 보안 과제가 있는데, 보안 과제는 법령에서 하라는 조치를 해야 돼요. 조치. 그래서 별도의 양이 많을 수도 있어요. 보안 과제가 있는 데는. 그리고 해외 출장 갈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다 정하다 보니까 영업비밀 보호 규정에 넣으면 점점 장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런 거는 별도로 지침을 해서 가능은 해요. 안 해도 돼요. 요약해서 하고 놔둬도 돼요. 그리고 연구개발에 따른 연구노트 관리나 공동연구 관리할 때, 외부자료 공개할 때, 특허 제작권 관리. 아까 우리 시스템 알아봤지만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이걸 뭘로 보호할지 그걸 결정을 해줘요. 특허로 할 거냐, 영업비밀로 할 거냐, 뭐 이렇게. 근데 정부 출원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영리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그것도 연구 성과나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관리를 해야 돼. 영업비밀 보호법이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을 어떻게 보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중요 자료 보호를 위해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안감사, 보안점검을 어떻게 할 거냐. 보호 실태를 감사하거나 점검하거나 하는 내용. 요거 쓰는 거죠. 본사, 사업소 이런 거. 정기 불시 하고 상벌, 벌칙 어때요? 여기 정해져야지. 우수성. 잘하는 사람은 포상을 해서 앞으로 더 잘하게 하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하고 징계를 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그 기관 실정에 맞춰서 좀 하면 되고, 침해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여기 보안사고 침해 대응. 침해 징후 포착했을 때, 보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여기 다 있어야 돼. 구체적 대응 방법의 내용은 지침으로. 이것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규정에 또 원칙적인 거는 규정해 놓고 세부 내용은 지침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 매뉴얼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는 꼭 해놔야 돼요. 유형별 대응 조치. 내부자의 근거냐, 경쟁사로 유출된 거냐, 공개기한 누설 사고냐. 이것도 여기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해킹을 당한 거냐, 악성 코드에서 나온 거냐, 그리고 저장 장치를 유출되거나 아니면 누가 자료를 들어와서 데이터를 파괴했거나 뭐 이런 부분, 그런 거에 따라서 사고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다시 다 세분화시켜서 지정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초동조사. 낳는 때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인지 징후를 포착했어. 그러면 어떤 징후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근데 조사할 때 막 조사하고 쑤시고 다니면은 조사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조사할 때 뭐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서 이제 조사한다지, 은밀리에 보안 유지하에. 그래서 그런 거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초동조사는 어디까지 하고, 심도 있게 여기서 초동조사 때 초동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욕심을 내서 내가 기관장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상세하게 밝혀야지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출된 그 흔적을 찾으러 다니다 보면, 이건 내가 유출했는데 이걸 왜 나한테 안 붙지? 이러면서 다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러면 다 미리 전화해서, 야,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으면 다 치워. 이러면 유출했던 거 다 지워버리면 아무도 못 찾는 거죠. 그리고 급할 때는 기관 비상용 유관기관, 경찰, 검찰, 국정원, 방사청 뭐 이런 데서 유관기관을 만들어서 대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교육 홍보. 보안 의식이 높여져야지 신고도 잘하고 유출을 안 해요. 그래서 보안 직무 지식이나 보안 의식 제고를 해서 교육 홍보를 좀 많이 해라. 그 시기 내부자 교육하고 외부 전문가 초청하고 외부 기관 위탁하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 담당자는 위탁 교육이나 전문가 초청 교육을 많이 하고, 내부 직원은 임직원 자본에서는 내부자 교육도 필요하고 외부 전문가 초청 정도만 하면 돼요. 이거는 보안 담당자 위탁 교육에서 내부 실력을 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직원 보안의식 제고로 홍보자료, 표나 보안 포스터나 보안표, 보안 영상 이런 걸 제작해가지고 경진대회도 하고 뭐 쇼품도 올려서 포상도 주고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그렇게 이런 거를 자주 이벤트를 많이 하는 회사는 보안의식이 높아요. 거의 보안의 생활화, 보안 문화 뭐 이런 게 정착돼가는 단계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를 사실 거의 신경을 안 쓰는 회사가 많은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의식을 높이는데. 보안의식이 높으면 보안사고 발생 안 해요. 그리고 감시자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만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뭐 인수인계서, 각종 서약서, 이런 아까처럼 서약서, 계약서 이런 양식, 표준 양식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세히 더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실제 만들어 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리고 이게 보안은 뭐 아까 했지만 10년을 해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한번 이제 샘플을 하나 구해놓고 거기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안 맞는 거 고치고 계속 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좀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수월하게 빠른 기간에 제대로 된 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도 사실 나중에 보안 규정이 있었을 때 징계나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